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있고요. 서울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요 강의 때문에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 얘기는 다 잘 들리시는 거죠? 예, 음, 그, 오늘 제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공유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기독교 문화 필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다음 세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뉴미디어 속 기독교 콘텐츠 생산 그리고 경험을 통한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는 지점까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신선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금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시선과 생각에 대한 전환을 드리고자 오늘 좀 강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은 뉴미디어 속 지금 세대입니다. 우선 대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PPT처럼 기독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나름 26년 동안 압도적인 이제 스토리를 구축한 기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제 소개 시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즌 1은 기독교 문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음반 제작,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공연 기획을 주축으로 사역과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 2023년부터 25년, 약 2년 4개월간, 죄송합니다. 여기 2013년부터, 2013년부터 15년간, 약 한 10년 전 일이죠. 4개월에 한 번씩 그 8번의 유명 내한 월십팀하고 뮤지션들을 이제 호스트로 한국에 초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뭐 지금도 젊으면 젊은데, 당시에는 더 젊었지만, 기독교 필드에 기획사라는 개념이 사실은 현재도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획사는 떤 컨텐츠를 보고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솔루션이 됐던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기획사라고 보는데 당시의 기획사는 뭔가 다 되어진 거를 유통하거나 사람들을 에이전시 해주는 게 기획사 정도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네 명의 더 젊은 친구들이 함께 이 뮤직 비즈니스 안에서 당시는 이제 월십 문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해외 월시퍼들이라든지 또 내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호주 갈 수는 없잖아요. 영국 갈 수는 없으니까 한국에 모시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을 위한 주목은 아니었고요. 뭔가 기독교의 컨텐츠를 확산하고 또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한테 다가가려면 사실 내부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뭔가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어떤 기획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한국계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알려야겠다. 그럼 알리려면 어떤 소스가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한 공연을 선택하게 됐고 그전에는 뭐 작은 음반, 주옥 같은 아티스트들 많이 발굴했지만 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게 정말 순수하고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교회 생태계는 현재까지도 그냥 탑다운 형태인 것 같아요. 뭐 대형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많이 이제 브랜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작은 교회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멋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도 대형 교회라도 좋으니 왜냐면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으시니까 뭐 작은 교회 대형 교회라고 또 작은 교회는 뭐 1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다. 마인드만 좋다면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시즌 1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한 공연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힐송 유나이티드, 뭐 커크 플랭클린, 이스라엘 텐 뉴브리드, 뭐 말론 이런 지금 제가 호명하는 그런 팀들이 당시 10년 전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팀이었고요. 좀 참고로 요즘은 분위기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외국에 대한 니즈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왜냐면 한국의 뭐 K-팝 문화 하지만 K-월십처럼 한국도 어떤 브랜딩이 되고 팬덤이 있는 예배팀들과 가수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10년 안에. 뭔가 전환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 팀이 온다고 해도 한국 팀의 몇몇 유명 예배팀들이 하는 것만큼 인원이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내한공의 여덟 번째 마이클 더블 스미스라는 되게 유명한 월십 퍼이기도 했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했는데 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지금 기억으로는 11월 18일, 2015년 11월 18일 날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체 규격은 8,500명을 이제 티켓팅을 해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4개월간 열심히 홍보했는데 2,800장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2,800장밖에 못 팔았으면 BEP도 발성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였는데 제가 기독교 문화 생각하면서 내한 공연이 뭐 지금에서야 더 성장하고 나니까 투자 비용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은데 당시에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 기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뭐 지금의 제 10년 전에 은희승을 보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은 하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덟 번째 했을 때에 뭐 그냥 2,8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초대해서 조금 채웠는데 그게 제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가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와이프도 있고 한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와이프한테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분간 좀 힘들게 지낼 것 같다고. 뭐, 사실 저도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문화 카테고리다 보니까, 뭐, 다르게 해석하자면, 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망한다라는 결론이 왔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일반 일 하다가, 그냥 엎어지면, 다르게도 해석하겠는데, 뭔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구조 가지고 일을 했는데 뭘 이렇게 잘못한 거지? 왜 망했지? 왜 힘들지? 더 나아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좌절을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재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빚이 한 2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은행빚은 없었고요. 보통 이런 공연을 하다 보면 해외 아티스트들은 뭐 개런티 다 받았으니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쪽엔 문제가 없었지만 그냥 뭐 공간 대관료라든지 음향, 조명, 영상, 무대 이런 하드웨어에 돈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싶었던 그런 하드웨어 팀들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일 오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거의 일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또 뭐 내용 증명 보내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법적인 거 전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야, 이게 돈을 못 갚으면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다시 기독교 문화 쪽으로는 복귀를 안 할 생각이었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남고, 그냥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일반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다시 사업부터 하더라도 뭐 경험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빨리 진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일반 좋은 그냥 기획자로 남아야지 하고, 주일만 교회 가고, 왜냐면 너무 10년 전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그 과거의 10년이 너무 많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다 같이 연합 얘기하지만 말은 연합이고 실제 내부는 자기 생각들 다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좀, 다시 하는 게 보단 좋은 크리스찬 남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복귀하게 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망했는데 무슨 다시 복귀해요. 복귀하면 세 가지가 창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희승 망했다. 뭐그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은희승 망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거 봐라. 저렇게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하더니 저렇게 안 된 거 아니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지적들이 있을 것 같기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빚을 갚, 빚을 다 온전하게 갚지 못했는데 뭔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이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들로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기하게 됐고, 재기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은 저는 이 하나님께 정말 제 인생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시즌 1에 음반 제작,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이런 컨텐츠 발굴하면서 뭔가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지만 그 걸음을 멤버들하고 같이 걷는 것만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레퍼런스가 됐는지 제가 다시 얘기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 또 기관의 담당자분들, 기독교 방송국의 뭐 직급이 있는 분들이 뭔가 책임을 다하고 다시 보통 저 같은 이제 캐릭터가 기독교에 없었냐 있었대요. 예, 그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망하고 나면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개인 파산이나 회생하시면서 이제 뭐 내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저는 다 뭐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라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뭐 버리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다 나의 문제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거라는 어떤 책임감을 스스로가 가졌는데 그거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레퍼런스보다 이 상황들이 대행일로 제가 이제 음반 제작, 뭐 매니저먼트, 공연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대행을 맡겨주시는 일들이 생기면서 어, 내가 쌓은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행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대행일 영역에 있고 반대쪽은 이제 컨텐츠 사역하는 그게 이제 오늘 소개할 교회 친구 다 모여의 히스토리와 넥스트엠이라고 크리스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일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 두 영역으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행이면 최근에는 이제 한 2년 전인가 빌리그램 전도대라고 그 되게 이슈가 있었죠. 50주년 맞이했는데 상암에서 했을 때 저희 회사가 다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12.7이라고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뭐 200만 집회 광화문하고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곧 저희가 전체 대행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회를 주신 어떤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인생을 저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인마다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전까지는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고 뭔가 간증이 없었어요. 혹시 이제 기독교 가수들, CCM이나 찬양사역자들 보면 무대 위에서 내 삶이 어떻다라고 되게 극적인 간증들을 하는데 저는 되게 남처럼 들었거든요. 나는 저런 일이 별로 없는데 새롭게 하셔서만 봐도 뭐 한 번, 두 번 죽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야지 뭐 TV에 나올 정도로 저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이어서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도 간증할 수 있게끔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진짜 내 얘기 그 전에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뭔가 비유를 얘기하거나 뭐 성경의 어떤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제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뭐 길게 한 이유는 저런 양반이구나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 이제 보는 게 그 포스터들입니다. 저한테는 뭐 모르겠어요. 남들은 되게 야 저걸 다 했다고 하고 이제 뭐 제때 어떤 뮤지션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되게 많이 놀라시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간증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꿈만 같고 다시 이걸 하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2년 동안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내한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참 그거를 했다는 게 스스로도 참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즌 2가 그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컨텐츠를 만들고 또 많은 사역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마이너스에서 이제 대행 일을 하면서 빚을 제로 세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컨텐츠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기도하시다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뭔가 보면 어, 인사이트를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걸 많이 참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빚을 갚다 보니까 어느 진짜 때가 되니까 너무 재미없다 대행이 너무 감사하게 빚을 갚아주고 제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준 어떤 그 대행 일이 나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타이밍이 된 거죠. 이제 예, 뭐 이제 좀 재료 세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 좀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돈은 들일 수 없고 뭐가 좋을까 보다 보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를 좀 했었는데 기독교 채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기독교 다모회라는 채널이 있네? 페이스북에 크리스찬양이라는 채널이 있네? 뭐, 인스타에 뭐 이런저런 채널들이 있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지금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현장 업무를 하는데, 크리스찬이고, 저는 또 사람 뽑을 때 또 뾰족함이 있는 친구들을 뽑거든요. 나이대로는 한 25살 전후로 이렇게 뽑았는데, 현장에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매일 저희가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남은 시간에는 기독교 컨텐츠를 우리가 생산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합의를 보고 에,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현장 업무하고 남는 시간에는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서 릴리즈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 그래서 시즌 2 기독교 아, 교회 친구 다모여라는 채널을 만들고 중간에 한번 기독교 다모여라고 제가 지금 명명했는데 그 채널과 합동하면서 급진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교회 친구 다모여를 창업한 사람이고요. 2018년도 6월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요. 8만 명을 만들고 매각을 하고 다른 이제 시즌 3인 넥스트햄이라는 선교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 소셜미디어의 교회 친구 다 모여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과를 이룬 거는 3년 6개월 만에 기독교 대표 커뮤니티로 완성이 된 거, 그다음에 16세에서 39세의 MZ 세대 크리스찬 중심으로 뭔가 컨텐츠를 쌍방향으로 소통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1일 2회 한 주에 14회, 1년에 760개의 컨텐츠를 송출했다는 거. 쉬지 않고. 그리고 1일 평균 컨텐츠 노출수가 수출만 해서 매주 120만 조회하고, 광고 매출로 연 2억 2천 정도를 달성하고, 저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송국은 뭐 사이즈가 크니까, 레거시 자체는 뭐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뉴미디어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건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도 대표 주자로 잘 달리고 있는 걸로, 그리고 저희 직원에서 친구들도 다 아직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을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인의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개인의 사업을 통해서 브랜딩 하시기 위해서 SNS를 운영하는 건 되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는요, 지금에 있는 두 단어만 보셔도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어떤 컨텐츠를 봤어. 이 컨텐츠가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의 요가 50%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과
어떤 거는 50%의 실패 확률이 있어요.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는 되게 다른 느낌입니다.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와, 일주일만 안 써도 예전 피부로 돌아갑니다. 요 이제 느낌 차이에서 이 제품에 대한 구매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페르소나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워딩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그 반응이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똑같은 정보여도 내가 어떤 각도로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그 위에 이제 이 두 워딩만 보셔도 내가 어떤 느낌과 차이를 갖는다는 거는 아마 CEO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프레임의 효과를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제품 혹은 우리 컨텐츠에 녹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을 포지셔닝 하는 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1대1,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언어 같은 소통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 알고리즘입니다. 최근에 그 인스타 알고리즘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좋아요 300개, 공유 5개, 좋아요 80개, 공유 40개 이러면 보통 선자를 다 선호했습니다. 야, 좋아요 300개, 그 이제 뭐 별표일 수도 있고 하트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공감되는 표시를 많이 누르는 거를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확산에 대한 인지를 알고리즘으로 많이 가동을 시켰다면 현재는 좋아요 80개, 공유 40개 요 분위기로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공유라는 거는 내가 나의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보여지는 효과 요건데 좋아요는 반사 행동이고요. 공유는 확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좋아요는 관심을 측정하지만 공유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 인스타에서 이제는 단순히 짧은 시간 내에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산하고 더 연장시키는, 그 수명을 길게 시키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컨텐츠를 알고리즘이 더 확산해 준다는 거. 예, 그게 이제 바뀐 어떤 롤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뭐, 요즘 시대에는 스토리텔링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뭐, 좀 더 쉽게 저도 이렇게 저 예시를 드렸는데, 이청석이는 흡입력이 뛰어납니다. 이거 되게 그냥 직관적인 어떤 설명이고, 이걸로 바꾼 날 남편이 처음으로 청소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뭔가 SNS에서 내용을 본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사람은 이성보다 이익에 끌린다라는 이제 벤자민 님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좋은 정보는 저장만 되고, 좋은 이득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페르소나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교회 친구는 급성장한 이유가 페르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만의 워딩법, 교회 친구만의 이미지법, 교회 친구만의 영상법이라고 해서 많은 컨텐츠를 보다가도 사람들이 멈춰, 이거 교회 친구 거다. 이렇게 아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SNS에서는 뭐, 다양하게 주시는 정보도 좋지만은, 한 카테고리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해를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교회 친구는 그 직원이 6명이어서 뭔가 CS 업무, 그러니까 뭔가 문의를 받거나 응대하는 거를 6명이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딱 한 사람만 했습니다. 왜 한 사람만 했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페르소나를 유지하려. 심지어 어땠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친구 자기
팬덤이라고, 팬이라고. 근데 그 글 쓰시는 분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다들 자매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제가 했는데 이 형제의 마음속에 자매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중성적인 언어로 예, 남성과 여성을 다 이제 팬을 만들었는데 약간 펭수 아시죠? EBS에서 펭수라는 어떤 캐릭터가 페르소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저희도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는 공용 채널이었는데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아마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SNS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밍 효과를 잘 이용하시고 잘 쓰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직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기보다는 정보 전달에 대한 명확성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릴리즈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알고리즘이 더 많이 확산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 페르소나인데 이제 그 스토리텔링, 어떤 우리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페르소나가 사람들한테 브랜딩이 되는 그런 지점을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 컨텐츠는 이해를 주고 있나요? 이득을 주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밸런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팁을 들었으니까 이제 연이어서 좀 사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교회 친구 자모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다음 세대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제 극동방송, CBS, 국민일보, 갓피플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 이런 걸로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의 친구들은 아쉽게도 레거시인 극동방송, CTS, CBS, 국민일보 아예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게 교회 친구 다모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요즘은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중앙화 자체가 레거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한데 그렇게 우리가 메인으로 만들었던 TV 하면 CBS, CTS, 지면하면 국민일보, 라디오 하면 국동방송이었는데 다음 세대한테 영향이 닿지 않아. 그럼 이들한테 주 매체는 무엇일까? 그게 저는 교회 친구 다모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탈중앙화구나. 뭔가 핵심적인 고층 빌딩의 전국지사 600명 직원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힘보다 저희는 6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타겟으로 아까 침에 앞전에 얘기했던 프레이밍 효과를 갖고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에, 경험시켜주고 좀 노하우를 연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하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게 됐는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요즘 언어로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들고 태어나는 친구들이에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휴대폰을 많이 하는 걸 많이 한다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들은 여기서 모든 일상의 삶의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뭐 게임도 하고 뭐 오락도 하지만은 많은 정보들을 휴대폰 단 하나로 모든 일상을 귀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켜 줄 것이냐. 과거에는 대학생들한테 새벽 그 큐티 모임 같은 게 좀 문화였습니다. 두란노에서 많이,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이제 흥행을 시켜서 새벽 6시에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터지는 어떤 이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들한테, 10대들한테는 그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에 찬양 컨텐츠 및 기독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새로운 어,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명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루에 3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역할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텍스트 사건이라고 쓰였는데 저는 5명의 직원을 잘 만났습니다. 이 직원들이 나이는 25살 전후였었고 교단은 다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 때 한 교단의 정서보다는 다채로움을 저희는 선택했고 그 어떤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플레이어로서 저는 되게 좋은 친구들이라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즌 3 넥스트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는 제가 79년생입니다. 지금 46, 7 됐는데 저도 이제 기성세대죠. 아무리 사고가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카드 뉴스가 있었는데 이미지에 텍스트 안 쳐놓은 걸 이제 카드 형태, 카드 뉴스 형태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그걸 넘기면서 이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글씨가 작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카드 뉴스의 포인트는 가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독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읽혀졌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지적질을 한 거죠.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A부터 Z까지 기독교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실패도 성공도 했기 때문에 가이드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다 모여봐. 야, 교회 친구 카드뉴스 왜 이렇게 글씨가 작냐?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좀 크게 해라. 가독성이 중요하다.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게 느껴야 된다. 근데 저희 멤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이 글씨가 안 보이면 우리가 설득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지만, 이 친구들은 교회 친구 담화를 보는 카테고리의 대상이 너무 명확했어요. 16세에서 39세. 39세 이상이 경험하실 수 있죠. 뭐, SNS 본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대상이 그 연령대가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글씨, 10대, 20대들이 이거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글씨가 안 보이면 우리가 설득할 대상이 아니다, 대표님. 우리는 젊은 세대하고 젊게 하나님의 콘텐츠를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 우리 설득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가질 뿐더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데 저희 직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통할 대상을 좁혀 트렌드를 감도 있게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감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쯤에도 언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음 세대를 쓰는 어떤 유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잘 응용해서 뭐 저희가 뭐 그것만 응용해서 쓰면 세속적인 채널을 만들면 되는 거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그거를 감도 있게 잘 콜라보해서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교회 친구 다모의 특별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한 9시 반부터 1시간 정도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이트라는 게 삶의 영역에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헛한 소리여도 좋으니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 지하철 다녀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다 보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셀렉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야, 그거 너무 좋다. 그거를 우리가 베레이션 하자. 그거 너무 좋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 다시 콜라보 하자. 그거 너무 좋다. 우리가 없었던 교회의 어떤 캠페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 또 불렀어요. 야, 그 CBS 그거 봤니?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도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극동방송이 이거 봤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거시들이 전환하려고 미디어 방송국이 뉴미디어 부서로 바뀌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미디어 부서를 이제 모니터하면서 컨텐츠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도 좀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 멤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 그래서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니 왜 그런 게 우리의 경쟁 상대냐?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상대는 아까쯤 얘기했던 지금 세대라는 그 16세, 39세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프레임에서의 채널들 혹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진짜 라이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교친다 팔로워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매체가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는 우리가 연대할 대상입니다. 잘하던 못하던. 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다 같은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대할 대상인 거죠. 넷플릭스, 유튜브,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입니다. 그 넷플릭스의 2000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 넷플릭스 대표가 나와서 이제 광고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미국의 와인 먹는 시간까지도 확보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걸고 도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와인 먹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라이프 타임인데 그것까지도 뺏어갈 정도의 어떤 야망이면 전 된다고 봤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 저희는 기독교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매체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넷플릭스,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이고 있잖아요라고 기준을 갖는다면 저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좋은 메신저의 설교가 단 카메라 그냥 센터 카메라의 원샷이어도 그 메시지가 들을 만하다면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돈으로 경쟁한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메시지와 프레임으로 경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가 그 코로나 기간 때 그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충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하는 가운데 이벤트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코로나가 저는 한 5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꽤 오래 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운영할 힘을 잃게 되는데 팔로는 계속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모아놓고 안 되겠다. 우리가 드디어 한 4만 명 됐을 때의 일인데 저희가 후원사와 개인의 후원을 우리가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이제는 아무 소득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멋진 교회 친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기도와 후원으로 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거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분 나빴죠. 왜 거지 같냐. 그랬더니 대표님 그게 이제 올드 미디어라든지 이제 NGO 단체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음 세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된다고. 왜 교회 친구 어려운 게 그들에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해법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 쇼미더머니라고 지금 10대들한테 열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다 교회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었으니까 그 친구들 붙잡고 물어봤대요. 너무 물음표가 들어서 이제 랩도 못하는 애인데 왜 이렇게 저걸 좋아해서 행복해하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요. 야, 뭘 그냥요야. 그래도 너도 이유가 있어서 좋아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멋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힙합 하는 중에 염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게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이 팔렸나 봐요. 근데 염따가 이제 어느 날 라이브를 켜고 포장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만 사줘도 된다. 이거 포장하다 죽을 것 같다. 근데 내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염따 더 죽여주자. 예, 진짜 이게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포장하는 거에 염따를 더 많이 시키면 본인 죽겠다고 했는데 진짜 더 힘들게 해주자라는 어떤 밈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세대는 단순히 교회 친구가 같이 가자, 기도해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친구의 어떤 사역들이 그들한테 멋을 줄 수 있다면 그 후원 구조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교회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멋진 일에 대한 수혜자인 것처럼 코디네이션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많은 더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개인이 할 수 없는 뉴미디어 사역을 교친다와 함께하면 멋쟁이가 되는 그런 프레임을 선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제 시즌 3인 넥스트엠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다모가 성장하고 나서 3년 5개월 됐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멤버들이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전 사실 플레이어는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인사이트는 있었지만,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편하게, 쉽게, 정말 필요에 의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했었는데, 이 5명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도 얻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를 저는 맞았거든요. 만약에 이 멤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도 9프레임에서 기류를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열린 마음이 있었다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기성세대로도 가까워지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언어 자체도 저는 물음표가 되게 많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5명의 친구가 만약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진짜 다음 세대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다음 세대가 원하는 매체는 레거시인 MBC, KBS, SBS가 아니고, 내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생활과 프레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또 찬양과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면, 이건 다음 세대를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급이 중요하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맞는 어떤 그 생태계가 필요하겠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넥스트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년 5개월에 매각을 하고 매각된 그 금액 가지고 2021년에 4년 전이죠. 2021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넥스트햄은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크리스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5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영상 기획, 그다음에 촬영, 편집,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5가지를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유튜브에 인큐베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컨텐츠를 매일 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8주간의 교육입니다. 처음에 지금 저희가 14기 정도 됐는데 처음에 1기부터 4기까지는 실제로 대상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린. 그래서 아까 쯤에도 39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살에서 39세 미만인 청년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아동부인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젊은 청년들 만나보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신학적 혹은 신앙적 해석을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해 줄 수 있는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신학생들이면 일단 그 기본적인 정서와 베이스는 있다고 좀 판단해서 기술이 합쳐졌을 때는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4기 이후로는 청년 리더들까지는 좀 오픈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저희 프로그램들을 원하셔가지고 이제 좀 확산을 위해서 좀 오픈하게 됐습니다. 현재에 200명 정도 저희가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넥스트엠 크리스찬 크리에이터라는 페스티벌 이름으로 실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좀 간증 말고 어떤 프로세스만 얘기하는 저희 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이제 하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압구정 광림교회에서 저희가 4번째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게 제가 시즌 1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시즌 2인 SNS 채널 운영, 그리고 마지막인 결국에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과 그 일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주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좀 목회자분들이나 기성세대분들은 우린 그거 할 수 없다. 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성도분들만 성도가 아니고 이제는 SNS에서 사실 보이지 않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만나려면
이거를 필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한다 하시면 사실 한 사람 만나는 걸 포기하시는 건데 여러분 조금 애써 보세요라고 제가 좀 전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누구를 만날 때도 아,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요즘은 다 크리에이터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걸 잘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영상 릴리즈를 해보세요. 지금 뭐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도요. 휴대폰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페르소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누구는 말씀, 누구는 어린이 컨텐츠, 누구는 찬양, 누구는 뭐 강연,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보시라고 하고 또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6개월간 해봤는데 뭐 사람 팔로우도 안 늘고 좋아요도 안 나오고 이건 뭐 여기다 대고 나만 외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꾸준함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 넥스템이나 그 교회 친구 다 모였 때 일반의 이런 크리에이터 컨퍼런스들이 일반 되게 많아요. 생태계가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팔짱을 끼고 들어봤는데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100만 채널의 구독자, 많게는 1000만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유니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꾸준히 하라고 해요. 예, 그 난 사람들도 비법을 알려주는 게 꾸준히 하라고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요. 예, 제가 정말 많은 걸 들어봤는데 뭔가 핵심적인 건 없고 결국에는 무조건 하는 거. 예, 그리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또 방향을 틀고 예,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서 답을 찾아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하라고. 누군가의 어떤 성과, 결과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 확신이 있다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릴리즈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만날 수 있는 대상들이 생긴다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만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청출하라고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자 두 개의 포지션을 모두 감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그 내 컨텐츠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수요자에 가까우세요. 그냥 보는 사람에 가까우세요. 근데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를 기준이 생기니까 어떤 거는 표마해요. 이거 뭐 별로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요. 내가 이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욕할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균형감을 찾게 돼요. 컨텐츠를 보는 거하고 만드는 거에 두 가지 역할의 포지션이 되시면 균형감이 맞춰져요.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 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답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그분이 어떤 분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갖고 우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많은 사람들은 골이 무엇인지를 헤매시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두 가지의 공급도 하고 수요도 하는 두 가지 포지션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난 못해요라고 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SNS 무조건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날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강연보다는 저 삶의 어떤 스토리와 또 이 일이 다음 세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대에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상을 귀결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양도 중요하고요.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
정말 방송국들이 요즘 캐치프레이즈가 다음 세대인데 답이 없으세요, 그분들이요. 제가 볼 때. 그런 좋은 어떤 기회에 어떤 프레임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